세상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2월 6일 금요일, 오늘도 우리 시장 좀 힘든 하루였죠. 오늘 코스피 지수 장 초반 사이드카가 발동했고 4,900선이 위협받기도 했는데요. 꾸준히 낙폭 줄여가면서 1.4% 내린 5,000선 지킨 5,089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 보인 가운데 외국인이 오늘도 3조 원 넘게 주식 팔아치우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이어지고 고용지표 부진 흐름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1%대로 크게 하락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비트코인 비롯해서 금, 은까지 동시에 흔들린 모습 잇따라 보인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5% 넘게 빠졌다가 2.5%가량 밀리면서 결국에는 1,080으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달러원 환율 한때 1,475원까지 올랐다가 결국에는 50전 오른 1,469원에 이번 주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영하 4도입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첫 곡 주주클럽의 나는 나 띄워드렸습니다. 이 가사 들으면서 이제 시장을 버텨가는 우리가 떠오르죠. 나는 나 간다. 나는 나대로 간다. 그죠? 시장이 참, 홍영석 님도요. 장이 어질어질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4092님도 주식하면서 한 주에 사이드카가 양방향으로 3번이나 나오는 건 처음 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쵸. 이번 주 정말 어질어질하고, 야, 초보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막 떨어질 때 팔았다가 다시 올라서 후회하고 그랬다가 또 떨어져서 어질어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시장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내가 종목을 고른 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내가 좀 확신이 있고 공부를 하고 들어간 종목이라면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도 조금 차분하게 기다려보고 아니면 조금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뚜껑 닫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을 텐데 계속 어박목과 함께 시장 흘러가는 흐름 한번 계속 지켜보시죠. 8233님, 충북 청주 공구회사입니다. 저는 오늘도 부장님과 차장님 사이에서 어박목 열혈 청취합니다. 오늘도 배워갑니다. 어박목 포에버 해주셨는데 뭐 억지로 들으시는 건 아니죠? 부장님과 차장님이 그거 한번 듣지 해서 이렇게 들으시는 거 아니죠? 원하셔서 채널 틀으신 거죠? 청주요? 고생이 많아요. 예. 유튜브로 김은솔님, 어뉴스 또 들으러 온 1인입니다 해주셨어요. 오늘 어뉴스 굉장히 재밌는 거 제가 써왔는데 기대해 주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세요.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오늘 1교시는 차에 관한 모든 이야기 방과 후 차차차, 2교시는 여행하면서 다른 나라 속사정까지 들여다보는 삶은 여행, 레고와 안데르센, 그리고 그린란드까지 품고 있는 나라 덴마크로 떠나봅니다.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미국에서 1년에 딱 하루 치킨, 피자, 과자, 그리고 맥주가 가장 많이 팔리고 30초의 시간 가치가 100억 원이 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슈퍼볼 챔피언 결승전이 열리는 날이죠. 슈퍼볼은 내셔널 풋볼 컨퍼런스인 NFC,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인 AFC에서 각각 토너먼트를 거쳐 우승한 두 팀 중에 최종 챔피언을 가리는 경기입니다. 올해는 시애틀 시호크스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결승전에서 만나죠. 경기는 미국 시간으로는 일요일 저녁, 우리 시간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열리는데요. 이날만큼은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같은 화면을 보며 열광합니다. 그래서 슈퍼볼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미국 최대의 경제 이벤트로 불리죠. 올해 결승전이 열리는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서 기대되는 경제 효과만 우리 돈으로 약 7천억 원 이상,
여기에 미국 전역에서 소비되는 음식 그리고 슈퍼볼을 앞두고 늘어나는 신형 TV 등 가전 교체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관련 소비는 연중 최고 수준을 기록합니다. 슈퍼볼의 꽃은 단연 TV 광고인데요. 요즘 누가 TV 광고를 하냐고 생각하지만 슈퍼볼만큼은 예외입니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 광고가 슈퍼볼만큼 값어치를 못한다고 판단한 기업들이 다시 TV로 돌아오면서 광고 단가도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슈퍼볼 광고는 30초 광고 한 편에 110억 원에서 150억 원, 1초당 5억을 태우는 셈입니다. 슈퍼볼 광고를 보면 미국 사회가 지금 무엇에 지쳐 있는지, 무엇에 돈이 몰리는지가 드러납니다. 그에 따라 광고 기조도 유머냐, 위로냐, 감동이냐로 갈리죠. 올해는 경제 불확실성과 정치적 피로감에 지친 시청자들을 겨냥해 전통적인 유머 코드를 녹인 광고가 많다고 합니다. 광고에 돈을 쓰는 기업을 보면 미국 자본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도 보이는데요. 올해는 AI 플랫폼 테크 기업들이 예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광고에 힘을 주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 원격 의료 광고도 눈에 띄게 많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 슈퍼볼에는 누가 이기는지만 보기엔 너무나 큰 경제적 의미가 담겨 있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전광판 점수보다 미국 자본의 흐름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자동차 세계로 떠나는 드라이브 방과후 차차차. 오늘도 카매거진 최정필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에서 그 테슬라의 문 손잡이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네. 이런 기사가 좀 있더라고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예요? 네,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자동차들의 도어 그 문을 보게 되면은 네. 손잡이가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되게 매끄러운 디자인을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이게 처음 보는 사람들은 네. 문 여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이게 잠그는 거는 바로 잠그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우리가 차에서 어딘가에 도착해서 시동을 끄고 내려요. 네. 문을 잠그지 않고 그 앞에서 바로 누군가하고 얘기를 한참 하고 있다 보면은 네. 이 도어 손잡이 들어가거든요. 아, 그러면은 나는 분명 문을 안 잠갔어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해요? 이 문을 어떻게 열지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경우도 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최근에 이제 플러시 도어 타입 핸들이라고 해서 이제 플러시 타입이라고도 부르는 전자식 도어 핸들의 한 종류인데 네. 이게 지금의 전 세계 자동차들의 디자인 트렌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난 2일 중국 정부가 전기차의 문을 기계식으로 여는 방식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세계 최초로 추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기계식이라면 원래 자동차 문 방식인 그쵸. 거죠? 기본적으로 당기면 열린다. 이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계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이번에 새롭게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대상이 전기차예요. 전기차를 대상으로 신차 안전 기준에 대한 개편을 좀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도어 손잡이 뭐 사고나 화재나 침수 같은 그런 비상 상황이 났을 때 문 쉽게 열 수 있어야 되니까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도 문을 열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구조를 확보해라라고 중국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전기차에서 이제 먼저 이야기가 나온 거지 이제 앞으로는 더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실제로 향후 신차 안전 기준에 이 같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는 방안을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일정 시점 이후에는 전자식 도어 손잡이만으로 문을 여는 그런 구조는 사실상 금지될 수도 있다. 혹은 제한이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전기차로 된 그 손잡이가 네. 이게 전기가 나가면 아니면은 뭐 시동이 꺼지면 이럴 경우에는 잘 안 열리나 봐요. 열리기가 쉽지 않나 봐요. 전기가 끊어졌다라는 게 우리가 시동을 껐을 때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끈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여분의 전원들이 조금씩 살아 있습니다. 그런 문을 열고 하는 것들 하라고 살아있는 것들이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네. 사고가 났을 때는 그런 전원들이 다 차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되는가라는 거를 중국 정부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게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최근에 워낙 좀 크다 보니까 중국에서 시작을 했다면 이제 다른 나라로도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테슬라를 콕 집은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든단 말이죠. 그렇죠. 유독 이 테슬라가 좀 문제로 지적을 받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 이 플러시 타입의 도어 손잡이라는 게 네. 테슬라의 상징 중 하나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처음에 파격이었어요. 네. 테슬라만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테슬라가 가장 먼저 쓴 것도 아니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도어 손잡이는 컨셉트카라든가 소량 생산만 되는 일부 차종에서만 되게 드물게 볼 수 있었던 그런 형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단가가 꽤 높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랬는데 테슬라가 이거를 모델 S라고 하는 대형 전기 세단에 처음으로 양산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대중화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또 이런 도어 손잡이의 형태가 미래 전기차의 이미지를 강요하는데 강하게 이제 인식시키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출시됐었던 차들 모델 X라든가 모델 3, 모델 Y 같은 차들에서도 이런 방식의 도어 손잡이가 적용이 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를 탁 집어서 제재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기보다는 이런 타입은 그냥 다 제재를 할 건데 테슬라가 가장 먼저 했고 테슬라가 가장 유명하니까 대표적으로 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테슬라를 콕 집은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도어 손잡이 방식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전반적인 디자인 트렌드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자동차를 디자인할 때 디자이너분들이 상당히 좀 골치 아파했던 게 사실 이 도어 손잡이입니다. 네. 사실 자동차는 바람을 계속 맞으면서 달려야 하다 보니까 바람에 걸리는 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손잡이 조금 튀어나온 네. 것도? 그게 꾸준하게 있다 보니까 그 조금만 지나가면은 좀 바람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문을 지나갔더니 뒷문 손잡이가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뭔가 공기 흐름에 방해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면을 매끄럽게 만들고 싶었는데 이게 반드시 튀어나와야 되는 몇몇 가지 요소 중에 하나로 도어 손잡이가 있었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플러시 타입으로 해버리니까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될 때만 튀어나오고 달릴 때 들어가 있으면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기차하고 특히 더 궁합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현대차나 BMW,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도 이런 형태를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중국 전기차 브랜드도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모든 브랜드가 동일한 방식을 쓰는 게 또 아닙니다.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 전체가 사라졌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한쪽 끝을 누르면은 반대쪽이 튀어나와서 레버처럼 당길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몇 스포츠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 고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전히 옛날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자식이 그동안 편하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더 직관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도어 손잡이 방식이 안전으로 봤을 때 네. 뭐 최근에도 이렇게 실제 사고 사례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예전에 미국에서 눈 정말 많이 왔을 때 네. 얼어서 아예 그쵸. 열리지도 않는다. 네. 아무리 전기로 열려고 해도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좀 문제가 많았나 봐요. 사실 핵심은 이게 뭐 손잡이의 모양 자체라기보다는 이 손잡이가 전자식으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이 작동 방식 자체의 문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얼어서 안 열린다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도 겨울만 되면은 여러 브랜드를 가지고 이게 밈처럼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제 비가 조금 왔다가 그대로 얼어버리면은 터치가 안 먹히니까 손주먹으로 해가지고서 얼음을 깨는 장면들 네. 아직도 굉장히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미국에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이런 도어 손잡이에 전원이 차단이 되면서 구조에 좀 난항을 겪었던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영국 같은 경우 유럽이어서 이제 침수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네.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고전압 같은 것들이 방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문을 열기 힘들었던 그런 사고들도 좀 여러 차례 보고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은 사실 손잡이라는 게 그래도 눈에 보이기는 하니까 네. 문을 열 수 없었다가 더 정확한 거예요. 문이 안 열렸다보다는 문이 손잡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건데 안전사고하고 연결을 해서 보니까 이게 단 몇 초라고 할지라도 그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놓치게 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정말 긴급한 상황에
입장에서는 강제로 열 수 있도록 뭔가 보조 장치를 해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이제 최근에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 적용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그런 안전 조치에 대한 규정들도 조금씩 새롭게 생기고 있고 네. 그래서 안쪽에서는 다 손으로 직접 열 수 있는 물리적인 방식이 다 남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은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안 예뻐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커버로 가려놓고 숨겨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 보여 어딨어 이렇게 하다가 놓치는 경우들도 좀 생기게 되고요. 네. 또 요즘에는 전기차를 포함해서 전자식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차 안에 곳곳에다 전기 배선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어 손잡이하고 관련돼 있는 배선이 어디로 연결돼 있는지를 밖에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브랜드마다도 다르고 모델마다도 다르니까 외부에서 강제로 개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크게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최근에는 전기차라든가 이제 다른 일반적인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전기 계통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고전압이 좀 많이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네. 구조대 입장에서 이거를 잘못 구멍을 뚫고 잘못 선을 자르기 시작하면은 감전사고로 이어질 그럴 수도 수 있다. 있겠네요. 그런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화재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이게 제조사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다 외우고 있긴 또 힘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기계식으로 일정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방식을 통일화해서 그대로 유지를 시켜서 구조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잠금 장치가 뭐 어떻게 하면 해제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그래도 구조 작업이 다 어려워졌고 복잡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과거에는 이런 형태가 없었으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형태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일 텐데 중국은 그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도어 손잡이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법이 있어요? 사실 국내 법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도어 손잡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 같은 거는 아직은 없기는 합니다. 네. 비상 상황에서 이제 탈출이 좀 가능해야 되고 외부에서 구조하기가 좀 쉬워야 된다라는 것들만 좀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런 기준들이 대부분 기계식 도어가 사용이 되고 있을 때 정립이 된 그런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요즘에 나오는 전기차의 그런 전자식 도어 손잡이들은 아직 이런 기준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경우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런 논의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게 이런 예전 법과 지금 나오고 있는 기술 사이의 간격을 메우려는 시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라든가 해외 다른 시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디자인이냐 안전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딱 정확하게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안전이 우선 아니겠어요? 그렇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 구성하는 요소 자체가 쇠로 되어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고 또 움직이는 제품이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항상 사고를 전제로 하고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편의성과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데 더 무게를 좀 많이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고 사례들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 결함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할 때 이런 설계 사상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산업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디자인은 기능을 따라간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네. 근데 자동차에서 이 기능의 최우선 가치는 항상 이동보다도 앞서야 되는 게 안전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바뀔 수는 있지만 이런 순간의 선택지는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디자인이 또 다시 한번 고민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게 중국처럼 법적으로 뭔가 규제가 생기면 이미 생산 라인 공장 같은 데는 다 이렇게 도어 손잡이 만드는 거 다 세팅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라인 설비 같은 것도 다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기자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자동차 문손잡이 설계 이거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으세요? 당장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좀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자동차 실내 디자인에서도 좀 비슷한 흐름을 좀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많이 출시됐었던 그런 여러 차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실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두 터치 스크린 안으로 이제 버튼들이 사라지고 다 터치 스크린만 남아 있게 되는 맞아요. 그런 형태들입니다. 라디오 버튼 못 찾는 분들 많으십니다. 네. 에어컨이나 이제 비상등 정도만 바로 보이고 나머지 버튼 못 찾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네.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이렇게 하니까 편리하고 더 안전할 줄 알았는데 더 위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는 물리 버튼을 다시 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와 관련된 안전 이제 규정에 대한 것들도 좀 새롭게 규칙이 정립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제 도어 손잡이의 위험성에 대한 것들도 좀 언급이 되기 시작을 했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은 안 바뀌더라도 장기적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업계가 요즘에 로봇 자율주행으로 점점 확장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이번 논란 어떤 의미 갖게 될까요? 사실 최근에 AI나 피지컬 AI나 로봇 같은 것들 보게 되면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발전한 속도들 좀 보고 있으면은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나 무인 이동체 이런 것들까지 확장을 해서 봤을 때 시스템이 훨씬 더 복잡해지는데 그게 복잡해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질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게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안전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빠르게 발전하는 것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을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 도어 손잡이 논란은 그냥 디자인 논쟁이라기보다는 혹은 기술 논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거를 좀 지키면서 나가야 되는지를 좀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이하이의 손잡아줘요 듣고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귀부님께서 어뉴스 들으시고 와 우리들도 축구할 때 치킨 먹으며 보는 것이 국룰이죠 라고 하셨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제 스포츠 경기 볼 때는 요즘에는 혼자 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슈퍼볼 뭐 이럴 때는 다 혼자 보는 경우가 이제 드물고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의미가 있는 그런 큰 이벤트이기도 하죠. 1388님 방과후 목돈연구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고 있던 거 그냥 가지고 있어야겠지요. 저는 단타보다 장기로 보고 있답니다. 잘 배우고 있어요 하셨는데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뭐 요즘에 뭐 AI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근데 뭐 AI 수익성 우려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사실 세부 업종의 옥석 가리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장기로 보고 있으시다는 거는 그만큼 멀리 보고 그 기업의 가치를 고민하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1388님이 아마 잘 결정하시지 않았을까, 잘 판단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표규님. 야 불금이네요. 부장님이 오늘 웬일로 지금 퇴근하라고 해서 집에 가는 버스에서 소장님 방송 듣는데 기분 최고네요. 1시간 가는데 방송 들으며 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유익한 방송 들으며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요 야호. 발걸음이 너무 가벼운 게 여기 스튜디오까지 목동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전표규님. 아유 너무 기분 좋으신 것 같아서 저도 덩달아 기분 좋습니다. 퇴근 안전하게 오늘 날 춥던데 잘 하시고요. 즐거운 금요일 어방목과 함께 마무리하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월 17일 이날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이날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한때는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는데요. 주 5일제 시행과 맞물려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지난달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올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이 날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3.1절, 2번 제헌절, 3번 개천절.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행 전문 PD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현지인들의 일상이 눈앞에 삶은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방목 특파원 탁재영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행으로 수다 떠는 탁재영 PD입니다. 네, 오늘 여행할 나라는 뭐 의상으로 준비하신 건가요? 제 의상에 다 있습니다. 네. 저도 저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 네. 좀 약간 이렇게 자료 준비하다가 시간이 좀 이렇게 늦어져가지고 네. 막 걸치고 나왔는데 네. 이렇게 오면서 생각해 보니 네. 오늘 할 나라에 딱 맞게 입은 것이 아닌가. 오. 저희 이제 무의식 속에도 이 어방목 특파원으로서의 그런 야, 어떤 책임감이 어. 배어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게스트분들이 다 이렇게 온몸으로 보여주시는 라디오인데도 온몸으로 그 주제를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든든한데 오늘의 주제 그래서 덴마크죠. 네, 덴마크입니다. 네. 지금 이 덴마크 색깔이 너무 딱 어울려서 지금 사실은 난방이 잘 돼서 더운데 못 벗겠어요. 목도리를. 근데 덴마크가 요새 네. 좀 약간 떠들썩해요. 그죠. 그린란드 이슈로 다시 주목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받고 모르시는 있잖아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린란드가 덴마크 땅이에요. 아니 근데 덴마크 지도를 보면 네. 독일 위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북해 그쵸, 그쵸. 쪽 네. 마주 보고 붙어 그러니까 있잖아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맨 아래쪽. 네. 네. 근데 그린란드는 네네. 한 덴마크에서 한 10시, 11시 방향으로 쭉 가다가 그렇죠. 영국 지나서 네. 아이슬란드도 지나서 더 위에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가 이제 덴마크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8세기나 돼서 사실은 덴마크 영토 안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1721년에 선교사인 한스 에게데라는 사람이 거기 이제 항해를 해 가서 거기 정착을 하면서 이제 원주민들을 상대로 선교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근대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이제 관여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덴마크 왕국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약간 느낌은 뭐냐면 그레이트 브리튼 대영 제국 안에는 스코틀랜드도 있고 뭐 아일랜드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그린란드가 그 덴마크 왕국의 하나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덴마크 의회에도 그린란드 의석이 또 있고요. 그렇군요. 야, 이게 그래서 그런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탐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그린란드의 특성과 장점을 막 나오는 그런 기사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또 지구 온난화랑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지구가 아무래도 따뜻해지면서 또 얼음이 녹으면서 그 전에는 그쪽 북극해 쪽으로 항해하는 게 아예 불가능했는데 네. 이제는 그것이 가장 경제적인 항로다. 뭐 그렇죠.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린란드가 희토류가 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북극 안보의 맥락에서는 정말 중요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러지 않아도 사실은 미국이 이미 그린란드에 미사일 조기경보 기지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는 우리 아직 배고프다. 우리가 여기를 완전히 관할해야겠다. 이제 이런 약간 욕심 같은 걸 좀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린란드라는 곳은 네. 원래 이제 빙하가 녹기 전에 뭐 원래는 어떤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도 이누이트 계열입니다. 이누이트.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에스키모라고 많이 했었는데 네. 이누이트라는 표현을 요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 북극권에 사는 사람들이 놀랄 만큼 우리랑 얼굴이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동양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뭐 사진이나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네네. 이제 이누이트를 보면 왠지 모르게 동질감이 좀 느껴지면서 동양적인 그런 느낌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린란드에도 한 85% 이상 네. 이 이누이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자신들 이누이트라고 안 부르고 네. 칼라릿이라고 부릅니다. 칼라릿. 그래서 칼라릿? 이 그린란드가 우리도 원래 외국에서 부를 땐 코리아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네. 그린란드도 이 사람들이 부를 때는 칼라릿 누나트. 이게 이제 칼라릿 사람들의 땅. 뭐 이제 아하.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린란드에도 그 음식 중에 네. 들어본 게 홍어 저리가라 하는 게 있다. 이걸 또 어디서 들으셨나 어. 싶은데 진짜 이 이누이트 사람들, 그러니까 칼라릿 사람들이 정말 혹독한 환경에서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음식을 딱 좀 기후가 좋을 때 잡아도 겨울을 나는 동안 이걸 이제 보관하기 쉽지도 그렇죠. 않고 그러면서 식생활이 이게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발효에 착안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발효랑은 네.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발효는 대체적으로 맛이 있죠. 맛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좀 이렇게 하드코어로 간다 그러면 홍어잖아요. 그렇죠. 저는 홍어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저도 좋아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발효는 네. 일단 과정이 좀 복잡한데 쉽게 네.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바다 표범을 잡아야 돼요. 네. 바다 표범을 잡아서 내장을 긁어내고 네. 이렇게 큰 푸대자루처럼 만듭니다. 속을 다 비운다. 속을 다 비워서. 네. 그 다음에 또 바다새도 잡아야 돼요. 바다 새요. 네네.
바다새. 작은 바다새. 네. 그래서 그 바다 표범을 바다새로 가득 채웁니다. 굳이? 일종의 그게 장독이 되는 거죠. 그게.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꼬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파리 같은 게 안 꼬이도록 바다 그 표범의 기름 같은 걸로 이렇게 겉에를 싹싹 칠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파묻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 반년 정도 놔둬요. 오. 그래서 이걸 이제 키비약이라 그러는데 키비약 네. 이걸 이제 개봉을 하면은 어. 상상이 가죠. 네. 엄청난 그 냄새와 함께. 와. 저도 이제 먹어보진 않았는데 네. 자료 같은 거 이제 영상 같은 거 봤거든요. 네. 이분들은 이렇게 만면에 웃음을 띄우면서 이렇게 그걸 개봉을 하면은 이미 그 형체는 다 사라졌죠. 어. 근데 내장이랑 살이랑 뭐 깃털이랑 깃털까지 불이랑 그냥 아니 새를 넣었군요. 통째로 넣었으니까. 아이고. 그래서 그것을 만면에 웃음을 띄우면서 이렇게 쪽쪽 빨아 드시는 부스의 털은 이렇게 약간 뱉으시면서. 어머. 그래서 이게 잔치 음식이래요, 무려. 뭔가 되게 귀한 음식일 것 같은데 외국인이 보기에는 조금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그런-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요새 또 유튜버들이 많으니까 네. 이런 걸 도전하는 유튜버들도 있는데 네. 이게 또 잘 만든 게 있고 잘못 만든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한 그 여기에 쓰이는 리틀호크라는 바다새가 있어요. 네. 걔네들은 좀 작아가지고 잘 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효가 잘 되는 새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잡기 쉽다고 좀 큰 새를 여기다 넣게 되면 아이고. 이게 잘 삭지 않으면서 여기에서 보틀리누스 독소 같은 게 생긴대요. 그래서 이거 먹고서는 그 일개 마을이 다 이렇게 막 배탈 나고 실려가고 이런 뉴스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박희정님께서 먹으려고 발효하는 건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쨌든 굉장히 혹독한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의 지혜다. 그렇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또 그 나라의 또 문화니까 그렇죠. 우리가 막 뭐 이럴 수도 없어요. 네네. 거기서 또 귀한 음식일 테니까. 자 이제 덴마크 본토로 한번 가보죠. 네. 덴마크가 사실은 가장 많이 들어보고 우리가 유명한 거 생각해 보면 행복지수. 행복지수죠. 행복지수 굉장히 높은 네. 나라잖아요. 근데 행복지수 그러면은 덴마크랑 동시에 동급으로 떠오르는 나라 있지 않으세요? 어디 저기 좀 오지였던 것 같은데. 네, 부탄. 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 나라 사람들 어떤 좀 신비로운 생활상 네. 그리고 사실 거의 독재 국가거든요. 이렇게 왕이 독재하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뭔가 불교적인 그런 우리가 범접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 조금 와전된 부분이 큰데 사실 부탄은 조금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영국에 있는 신경제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하는 그 해피 플래닛 지수라는 데서 1위를 2010년도인가 했던 거고요. 네. 근데 이건 좀 전통적인 그런 행복 순위랑은 좀 거리가 멀고 그래서 현재 수준으로는 막 중상위권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 지수도 결국에는 경제 수준이랑 그렇죠. 어느 정도는 맞춰가는 부분이 커요. 맞아요. 그래서 가장 공신력 있는 게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보면은 갤럽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뭐 인당 GDP도 따지고요, 사회적 지원, 기대, 수명, 삶의 선택에 대한 어떤 자유 그리고 사회적인 관대함, 그다음에 뭐 부패 정도 이런 걸 다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보면은 계속 1위를 한동안 유지하고 있는 게 핀란드고요. 2위를 달리는 게 한동안 2위를 되게 길게 차지하다가 요새는 2등하고 있는 게 이제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약간 북유럽 국가들이 좀 많은 것 그렇죠. 같긴 하네요. 네. 복지 많이 잘 네네네. 되고. 근데 덴마크 사람들이 이제 행복 지수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지만 네. PD님이 직접 가보셨을 네네. 때의 그 사람들의 분위기랄까 네네네. 어때요? 그래서 제가 이 행복 지수 때문에 취재를 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럴 때는 왜 코미디언이 되게 유명하다 그러면은 뭐 스탠드업 같은 거 갈 때 네네. 그래 한번 어디 웃겨봐 이러면서 우리가 팔짱 가잖아요. 끼고. 팔짱 끼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하는 분 앞에서는 웃고 올 수밖에 없는데 네. 제가 덴마크 갈 때도 그래 진짜 행복하다고 어디 한번 행복한지 봐주겠어. 그런데 네. 학교를 찾아갔었는데 네. 애들이 학교에서 나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나오기 싫어한다고요? 네. 왜 그 무슨 너무 재밌게 해주는 거죠. 어머, 일단.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교 그 졸업할 때까지는 일단 시험이 금지돼 있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본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뭐 시험이 한 번 있고 네. 학교 안에서는 시험이 없었습니다. 제가 갔었을 때는. 그리고 이제 학교 그 학과 공부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방과 후 시간에
놀이 교육이 있어요. 네. 놀이 교육이 있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다시 찾으러 올 때까지 네. 약간 저학년부터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노는데 장난감들이 너무 다양하게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벌써 어떤 애들은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미용실을 하나 차렸어요. 오.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머리 자르고 하는 건 아닌데 뭐 네. 손님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뭐 그러면서 그 장난감 미용 기구들이 다 있어요. 어허. 그래서 그걸 그렇게 머리를 이렇게 막 말기도 하고 막 정말 자기가 그걸 차린 것처럼 막 이렇게 수다도 떨고 또 어떤 애들은 공놀이 같은 거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또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기도 하고 오. 그러니까 뭐를 굳이 이것을 해야만 정답이다 이런 게 없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 것들을 남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심지어 그런 미용실 놀이를 하는 애들 중에는 네. 남자인데 이렇게 좀 과하게 좀 이렇게 좀 네 그런 아이들도 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뭔가 눈총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양성을 인정하는. 네네네. 근데 이제 행복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인 감정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그늘은 정말 없었어요. 이게 막상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환경에서 묻어서 살다 보면 네. 이게 여기도 그렇게 마냥 늘 행복한 건 아니구나 하는 그늘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덴마크가 청소년 폭음 비율이 폭음이요. 네네네 유럽 거의 탑급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최근 30일에 취한 경험이 있다. 이 비율이 덴마크가 청소년인데 네. 36%예요. 이게 2024년 조사인데 그 정도로 그 음주가 굉장히 만연해 있고 제가 갔었을 때는 약간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때여서 네. 한 3시 4시만 되면 이제 어두워지고 제가 또 이제 숙소를 좀 싼 데 구하다 보니까 네. 역 쪽에 구하다 보니까 굉장히 을씨년스럽고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에 의해서 이 사회 안에서는 내가 살아가도 안전하다라는 개념에서의 그런 행복도는 높을지 몰라도 자칫하면 진짜 우울해지기 쉽고 그것을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달래줄 수 있는 뭔가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술에 굉장히 의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2020년에 나왔던 영화 중에 혹시 기억하실려는지 모르겠는데 어나더 라운드라는 덴마크 영화가 있었어요. 네. 매즈 미켈슨 나오는 영화였는데 네. 그 영화가 보면 이제 덴마크 사회가 안고 있는 어떤 단점 같은 걸 좀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블랙 코미디이긴 한데 학교 선생님인데 친구들하고 하루에 그 알코올 그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로 유지할 수 있으면 세상 일이 다 행복해질 수 있대. 그래서 비밀리에 매일같이 음주를 하는 거예요. 술이 한 번도 안 깨게 유지하려고. 네. 그런 게 사실은 이제 영화로 나올 정도로 음주가 좀 만연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도 또 이민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또 덴마크는 난민이나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가장 강경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때 다른 나라는 뭐 이제 다양성을 이제 뭐 용인하고 우리가 네. 좀 더 관용적인 자세를 갖고 뭐 이제 이렇게 이걸 해결한다 그러면은 덴마크는 그거 아니야. 이민자들이 끼리끼리 모여 살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민자들의 어떤 하나의 그 공동체 안에서 이민자가 모여 사는 비율이 30%가 넘지 못하도록 이걸 다 해체해야 돼. 그래서 그런 공공 임대주택 같은 데 많이 살잖아요. 네. 그런 거 비율도 줄이고 하면서 그리고 그런 그들이 보기에 비유럽적인 데서 온 아이들은 하루에 일정 시간을 부모와 떨어져서 덴마크식 완전 몰입 교육을 받도록 하는 이런 정책을 펴거든요. 오, 진짜 흥미롭네요. 근데 덴마크의 볼거리도 한번 보죠. 덴마크에 가서 꼭 봐야 할 곳 또 추천 좀 해주세요. 저는 뭐 안데르센 뭐 인어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안데르센이 덴마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또 존재이기도 하고 우리 네. 어린 시절에 안데르센 동화 안 읽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근데 또 그 큰 꿈을 안고 가면은 애게 하고 약간 또 그래요? 실망할 수도 있고 일단 그 코펜하겐은 안데르센이 주로 활동한 곳이긴 한데 네. 안데르센은 고향은 아니에요. 그래서 안데르센 고향은 또 따로 있어서 거기까지 이제 좀 찾아가는 수고를 해야 제대로 된 안데르센 박물관을 만날 수 있고 코펜하겐에서는 일단 안데르센 동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동상은 동상이죠. 뭐. 그 동상에서 안데르센 아저씨 만났어요. 이렇게 네. 이제 찰칵. 사진 하나 찍고 그다음에 이제 안데르센이 굉장히 좋아했던 곳이 뉘하운이라는 문화예요. 네. 근데 거기 가면 진짜 덴마크적인 감성을 쫙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그 유명한 인어 동상이 있죠. 근데 이것도 역시 좀 소박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덴마크는 특히 이제 코펜하겐 쪽은
세계 최초의 테마파크가 있어요. 테마파크 어떤 예, 테마파크예요? 이게 이제 티볼리 공원이라는 데인데 네. 여기에 세계 최초의 목재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목재 무섭다 벌써. 근데 어쨌든 굉장히 안전 관리는 또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어떤 디즈니랜드의 아이디어를 줬겠구나. 실제로 디즈니랜드가 이 티볼리 공원에서 굉장히 아이디어를 또 많이 얻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이제 네네. 피오르드라고 하는 이제 좀 그 빙하 녹은 뭐 그런 만 같은 거 그런 게 네네. 있지 않나요? 사실 그 피오르드를 제대로 보려면 네. 덴마크보다는 이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특히 이제 가셔야 되는 거고. 근데 덴마크에서도 빙하를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러려면은 또 그린란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린란드 서부에 일루리삿이라는 빙하 피오르드가 있는데 네. 여기가 정말 아주 또 엄청난 곳입니다. 여기가 그렇군요. 유네스코급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실제 등재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바다로 그 흘러나오면서 우리가 빙하 그러면 그 상상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막 네. 빙하 조각이 쫙 떨어져가지고 그냥 이 물보라가 쫙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덴마크 요거트 이런 거 말고 네. 맛있는 먹을거리 딱 하나만 추천해주고 가세요. 덴마크가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요. 네. 저는 맨날 중국 음식만 먹었는데요. 네. 그나마 좀 우리가 그래도 덴마크 취향을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면은 오픈 샌드위치. 오픈 샌드위치? 네. 그러니까 이제 샌드위치가 양쪽이 빵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아래쪽만 빵이 있고 위에다가 이제 야채와 오. 그다음에 이제 청어, 연어, 뭐 로스트 비프 같은 토핑 이렇게 얹어서 먹는 건데 그걸 이제 스무에 레브레라고 합니다. 스물레브레. 네. 여기 우 발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픈 샌드위치 네. 한번 기억하고 있을게요. 자, 오늘 덴마크 여행 다녀왔습니다. 지금까지 탁재영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퀴즈 정답 확인해 봅니다. 오늘의 퀴즈에서는 올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날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의 명칭이 뭔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2번 제헌절입니다.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9001님 정답 맞춰주셨고요. 그리고 제 조카가 제헌절에 태어나서 이름을 재헌이라고 지었어요. 재헌아 먼 곳에서 잘 지내고 있지? 라고 보내주신 6814님 그리고 이날이 우리 아내 생일이거든요.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제 꼭 챙겨야 할 수밖에 없네요. 행복합니다. 아내 소개로 어방목 듣는데 제가 더 열심히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해주신 7842님. 아유 7842님 큰 선물 받으셨잖아요. 어방목 소개라는. 그럼 잘 챙기셔야죠. 자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예전에 방과후 목돈연구소 오늘은요.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이걸로 인사드릴게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